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와, 조촐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상영관의 스카. 도랑입니다. 오늘은 둘이서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 못하고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음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요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요즘 노랑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저는 quiet place 2를 보러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기름 성북구 쪽에 있는 거 아닌가? 어, 성북구에 있는 건데, 네. 그게 성북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신기했던 게, 시네큐브나 에노시네마처럼 뭔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독립영화관? 근데 독립영화만 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독립영화 아니잖아요. 그런 상업영화도 다 상영을 하고, 독립영화랑 같이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약간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랑 독립영화, 예술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거기에는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본 영화관이 약간 제가 어릴 때 가던 구립도서관 지하에 있는 영화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막 어, 시설이 나쁘진 않고 그냥 뭐 일반적인 독립영화관, 지역의 독립영화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게 알게 된 장소였고,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따릉이 거치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집에 오는 길까지 되게 즐거운 영화 관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가 제 고등학교랑 가까워서 어, 저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맨날 봤었는데 막상 간 적은 없었거든요. 신기하네. 거기가 약간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신기하다. 좀, 음, 저를 최근에 기쁘게 했던 건 제가 요새 장마가 너무 싫었거든요. 음, 비가 오는 게 너무 싫고 그냥 맨날 맨날 날이 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친구랑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둘 다 우산이 없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가면 지하철에 사람 많으니까 이러고 약간 비 오는데 건물 밑 계단에 앉아서 그러니까 약간 비 오는 걸 바라보면서 계속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엔 비가 안 그쳐서 비를 맞으면서 걸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좀 비가 좋아졌어요. 물론 편의점 맥주도 한 잔 했어요. 어, 맥주를 그래서 마시면서 비를 보고, 그 다음에 취한 비를 상태로 맞으면서 들어간, 응, 비를 맞으면서 공원을 가로질러서 집에 갔어. 어, 이렇게 완전히 맞아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 맞아,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맞아. 시원하고, 응,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그 유럽 여행 갔었는데, 벨베데레 응. 궁이라고 알죠. 오스트리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상공하고 하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되게 큰 정원이 있는데, 맞아. 저희가 뭐 상공에서 출발을 했어요. 친구랑 같이. 근데 출발을 했는데,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응, 응, 응. 하공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상공으로 돌아갈까? 하공으로 뛰어갈까? 이러는데 너무 그 정원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응. 뭐 결국엔 하공으로
뛰어가는 걸 선택을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게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에 다 젖었는데 그냥 그 빗 속에서 뛰는 게 엄청 재밌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근데 저도 오스트리아 좀 그런 나라인가?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완전 쨍쨍했는데 갑자기 버스 내리니까 비 엄청 와가지고 막 뛰어갔던 음, 경험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영화 이야기 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뒷방상영관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할게요. 저희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토믹이 직접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다양한 게시물들을 업로드 해주시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뒷방만 쳐도 나올 수 있고 골뱅이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치시면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나 감상 같은 것들은 저희 팟빵 매번 올라가는 녹음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인스타로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팟빵 공지사항에 띄어져 있는 에스크 주소로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긴 사연이나 메일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와 똑같아요.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골뱅이 네이버닷컴 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홍보를 해봤고요. 이번 뒷방상영관 142번째 영화는 존 크레신스키 감독의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원래 저희가 아마 공지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를 한다고 나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번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저와 노랑이 둘 다 원투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원투에 대해서 아마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간단하게 트리비아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영화 속에서 부부로 나오는 두 배우가 실제로 부부라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피스도 되게 좋아해서 네, 거기에 짐이 나오는데 약간 거기에 짐은 되게 약간 보다 보면 정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이고 이 에밀리 블런트는 원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데에서 나와서 유명해져서 이제 이 뒤로는 되게 약간 강인한 여성 캐릭터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거랑 저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시카리오에서도 나와서 되게 엄청 유명해진 영국 여자 배우인데 둘이 이제 실제로 이 존 크레신스키 감독이 엄청 좋아했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를. 그래서 제가 두 부부를 좀 좋아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봤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실제로 결혼을 했어도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맨날 틀어서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왔더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냐 그랬더니 지금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좀 되게 유명하게 앤 해서웨이가 막 suddenly I see 이 BGM에 맞춰서 막 옷이 바뀌는 막 뉴욕 거리를 걷는데 옷이 막 바뀌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남편이 조용히 나온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옷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 보고 되게 열심히 본대요. 아직까지도 결혼을 했는데도. 그래서 막 어, 그런 귀여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좋아를 했는데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2가 나와서 1을 봐야지 결심해서 마침 음,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영화 회의할 때 딱 마침 이번에 개봉 영화 많으니까 하자 하고 나와서 제가 덥석하겠다고 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에밀리 블런트 배우를 되게 강인한 여성 배우, 그런 캐릭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악마의 프라다를 입는다를 봤는데도 그게 매치가 안 몰랐죠? 되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찾아보니까 필모를 찾아보는데 악마의 프라다를 입는다 에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깜짝 놀랐어요. 그지? 음, 저도 약간 그 시카리오 때부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 제가 영화관 가서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그때 막 찾아봤었는데 갑자기 에밀리라 그래가지고 헐 이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 그리고 이게 1편이 되게 1,700만 달러? 우리나라로 하면 약 200억 정도인데 이게 되게 영화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1,700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제작이 된 거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3억 4천만 달러나 벌어들인 엄청 성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음, 1편이. 그래서 약간 원래는 이 존 크레신스키 감독은 절대 속편을 낼 생각이 없었고 이미 자기 이야기를 1편을 통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약간 스튜디오에서 1편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속편을 내다 설득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 집중해서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또 후딱딱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2편을 찍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찾아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사실이 이 첫째 딸 이름이 리건인데 이 리건 역할을 이 극 중에서 청각 장애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역할인데 이 역을 연기한 밀리센트 시몬스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실제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드 헤인즈 감독의 원더스트럭이라는 영화에서 거기서 맡으신 역할도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녀 역할이었는데 그 영화를 데뷔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렇게 출연하고 또 몇 편의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하면서 그 연기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약간 그 그리고 실제로 음, 그 영화 속에서 되게 이제 이 레건이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는데 뭔가 그래도 진짜 빵을 듣는 건 아니고 막 웅거리거나 아니면 뒷배경 같은 거 아니면 보청기 같은 걸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계를 착용했을 때 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 음, 그걸 실제로 리건이 그 실제 멜리센트 시몬즈 배우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똑같이 구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음향 감독님들과 얘기를 해서 되게 구현을 했대요. 그래서 음, 영화관에서 약간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 멜리센트 시몬즈 배우님이 부모님들이 엄청 감동을 하셨었다고 내 딸이 저런 소리를 듣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서 아, 그랬구나. 그런 일화가 음,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 얘기할 트리비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줄거리 얘기 살짝 나눠볼까요? 네. 사실 원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소리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괴생명체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세계에서 살아남은 에봇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감독이자 각본 집필에 참여하기도 한 존 크레진스키가 아빠 존 역을,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엄마 에블린 역을 맡았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 장애를 가진 밀리센트 시먼스 배우가 극중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첫째 딸 리건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와 보호까지 다섯 가족이 폐허가 된 마트에서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즌 1이 시작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막내인 보는 장난감 소리로 인해 사망합니다. 가족은 집에 도착해서 소리 내지 않는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에빌린이 임신을 하고 갑작스럽게 출산하게 되면서 가족은 위험에 처합니다. 존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리건이 자신이 귀에 낀 장치를 사용하면 괴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시즌 1이 끝이 납니다. 시즌 2가 되면 에블린, 리건, 마르크스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봉화 신호를 보았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이웃인 에머, 킬리언 머피가 연기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거는 라디오에 음악을 송출하는 섬을 찾아 혼자서 떠나는데 에블린의 부탁으로 에머시 리건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의 위협을 받지만 어렵사리 섬에 도착하고 한편 에블린이 약을 찾아 자리를 비우고 에머시 살았던 벙커에 아기와 함께 남겨진 마르쿠스는 괴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건이 자신의 장치의 소리를 라디오로 송출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괴물을 아이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보았던 포인트들이나 설정 같은 것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영화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았던 점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보러 갈 때 제목부터 제가 이게 이 영화가 조용한 영화이고 소리 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이 영화 할 때 왜 그러면 안 되는지라는 걸 설명은 없고 그냥 바로 이제 아무런 왜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게 대한 설명도 없고 무조건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약간 이래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점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왜냐면 어차피 그 상황에 처한 가족들도 실제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상황상 보면 되게 이미 폐허가 됐고 국가기관이 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이니까 당연히 갑자기 왜 이런 괴물들이 생겨나는지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시작한 상태라는 그런 설정이 좀 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게 음, 소리를 낼까 봐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음, 그냥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음, 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그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고. 제가 2를 보면서도 좋았던 게 2에서는 이 상황이 완전 시작할 때 이 사람들 처음으로 그 괴물인지도 모르고 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음, 거기서도 막 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뭐 그냥 두리번 거리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괴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뭔가 뭔진 모르지만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좀 저렇게 그냥 만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도 그 2의 첫 장면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얘기를 조금 앞에서 하고 싶은데, 저랑 노랑도 이 영화를 보고 왔지만,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설정이 있잖아요. 아빠가 리건에게 만들어준 어떤 기구가 되게 이 소리를 넓게 송출을 하면 그 소리가 되게 괴물들한테 치명적인 소리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이제 요 기기가 뭔가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는 처음에 되게 단순하게 청각이 좋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이 쓰는 기구니까 보청기겠거니 하고 우리는 처음에 받아들이고 음, 봤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인공 달팽이관이라는 건데 보청기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게 일반 소리를 증폭해주는 어떤 그런 거라면 인공 달팽이관은 정말 실제로 우리 귀에서 달팽이관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진동이나 음파를 잡아서 그걸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어떤 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인 건데, 아빠는 여기서 리인가 이름이? 극중 좀, 리 존이 이 자기 딸이 그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그래서 이 괴물의 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약간 사람의 달팽이관에 대해서 연구를 막 했던 그런 흔적들을 살짝 보여주기도 하는데 영화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몇 번의 실패 끝에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그 기계를 켰을 때, 뭐, 걔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있었댔다 리건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괴물들 앞에 섰을 때는, 실제로 엄청나게 자기도 엄청 큰 노이즈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통해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영화가 어떤 설정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박쥐나 돌고래 같은 그런 동물들은 시각이 완전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어떤 음파, 초음파 같은 거를 발생을 시켜서 거기서 그걸 민감하게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구분해낸다.
뭐 어떤 앞에 물체를 감지해낸다 이런 그러니까 눈을 대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서 설정을 따와서 실제로 이 괴물들도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굉장히 어두운 암흑 속에서 사는 외계 생명체들이 괴생명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귀를 굉장히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외피를 열고서 어떤 음파를 막 내보내서 소리를 감지하는 건데 이제 그때 그 음파가 그 아빠가 만들어진 기계로는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두 기계가 서로 막 뒤지직거리면서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그 소리가 발생되는 그 노이즈 같은 소리가 괴물에게도 괴로운 그런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처음에 막 인터넷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물 흐르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가 보다. 저걸 키면은 괴물들이 괴롭구나. 이렇게만 딱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 궁금증을 굳이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그런 원리와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물들이 자기 자신의 소리를 그쵸? 또 괴로워한다는 게 그쵸?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소리는 못 듣는 이건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소리라는 게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보통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신이 음, 말하는 소리를 우린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들으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거는 다른 소리도 못 듣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는 더 위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역으로 리건이 그 괴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게 막 엄청 잘 파악해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괴물을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1편이 되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설정을 잘 이용을 해서 오락적인 재미가 엄청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정말 영화가 초중반까지는 되게 조용하게 지루하게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 괴물을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어떤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하면서 살았나를 보여주면서 지나가는데 어쨌든 간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어쨌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서 더 큰 소리 그걸 또 폭죽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더 큰 소리를 내서 그 출산의 고통과 그 소리 지르는 걸 딱 견뎠을 때 그때 약간 음, 진짜 막 하고 처음으로 숨통이 터지잖아요. 맞아. 아니, 그래서 근데 네, 그 사실 그런 상황에 임신을 뭔가 이런 제가 코멘트도 봤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모두가 한 왜냐면 생각이지 어, 않았을까요? 이 영화에서는 그 막내가 죽는 것도 막내가 장난감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른들이 음, 그거를 안 돼, 장난감 소리 나니까 안 돼, 그랬는데 이제 그 아기가 그걸 욕심을 내다가 결국 그 소리 때문에 죽은 거고 음, 음,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는 사실 너 울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걔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울지 않을 수 음,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음, 상황에서 임신을 한다는 사실이 참 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 음, 영화에서 그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한 부모의 공포, 그리고 그 아기가 자신의 소리, 자신의 감정을, 그 자신의 공포를 성장하면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 영화에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치. 아무튼 임신을 한 사실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인터뷰를 읽었는데 이 quiet place라는 스토리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첫째 아이를 낳고서 둘째 아이를 키우다가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낳았을 때 이제 약간 정말 두 딸을 갖게 됐는데 둘째 아이까지 방금 태어나서 갓난아기
그때 약간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맞대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내 딸들을 얘들 음,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존 크레신스키 감독의 고민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노랑이 말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막 울어대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에 대해서 오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런 음. 거에서 1편이 확실히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영화 보면서 생각난 게 음, 어디서 들은 얘긴데 음, 어떤 거대한 뭔가 사태 같은 게 예를 들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음, 사람들이 막 숨었는데 막 적군인지 음.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숨었는데 그때 아이가 울어서 아이 입을 다가 결국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어디서 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우는 상황은 사실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아이의 요구에 반응을 해줘야 되고 계속 어떻게든 해줘야 음,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데 부모에게. 음, 근데 그 상황을 정말 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건 공포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 죽을지도 그치, 모른다는. 그치,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이 맞아. 나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막 제가 요즘에 막 오은영 선생님 프로그램을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거기서 우는 애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막 너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아, 우는 거 안 좋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가 우는 걸 잘 관찰해서 아이가 왜 우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아이가 뭐 짜증이든 뭐 불편함이든 화든 감정을 느낄 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부모가 그걸 음, 기다려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 제가 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완전 그런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것도 딱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어쨌든가 계속 이 아이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음, 그 엄마가 발바닥에 못에 찔리는 거 빼고. 그래서 그 영화가 주제에 어떻게 좀 집중하자고 했다면 그 아이들이 악의 없는 아이다운 행동 때문에 처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이라 아니라 그 어떤 아이다운 행동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악의는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악의 없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 이게 진짜 저도 되게 처음에 그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음. 장난감 그 장면이 딱 그거죠. 어, 어. 그리고 심지어 그 첫째 딸도 자기가 그 장난감을 동생한테 쥐어줬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죄책감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니까 처음에 음, 그래서 아빠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아이가 아이다웠을 뿐인데 아이다웠다고는 이유로 약간 아빠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는 확실히 1편이 재밌었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완전 가볍게만 보면 오락 영화지만 그런 게 아이에 대한 공포가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생각 안 하고도 사실 영화관에서 소리 때문에 숨죽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자체로도 되게 재밌는 영화고. 맞아. 제가 또 좋았던 게 이 영화에서 그래서 사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포인 거 맞는데 아이를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지. 사실 부모가 가장 두려운 거는 그 소리도 소리지만 소리로 인해서 아이를 잃게 되는 게 가장 두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공포가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그지. 완전히 죽이고 이겨야 되고 그걸 완전 악으로 묘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조절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공포라는 점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어?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아빠가 너무나 모든 걸 알고 있는 완벽한 아빠로 나와서 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 약간 맞아. 밸런스가.
음, 조카가 들려주는 그런 이제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뭔가 부모로서의 사랑이 정말 많이 담긴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게 음, 진짜 너무 과해서 과해, 과해. 아버지의 그 좋은 아버지여야 한다는 자아가 너무 과해서 어, 저는 좀 그 출산 장면 아까 이제 수카 씨가 얘기를 음, 해주셨는데 출산 장면을 사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출산의 그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명이라든지 아이가 또 우는 두려움이 생겨, 소리라든지 그거에 대한. 그거를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어, 그 지하실에 약간 방음이 되도록 막 종이를 계속 나도. 붙인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스티로폼 있을 줄? 그래서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꽉 틀어막고 아이를 음, 낳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산소통이 달린 큰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치. 저는 소리를 더 이렇게 꽉 제어할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본 출산 장면에서는 더 큰 소리를 확 내버려서, 맞아, 확 소리가 나면서 그게 되게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처음 봤을 때는 딱 하고 보면서, 아, 되게 요새를 만들었겠구나. 이 생각을 되게 음, 하잖아요. 집에도 보미트랩이 엄청 많고, 밖에도 막 다 있고.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항상 찾아오고, 그 출산이라는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그거를 뭔가, 아,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좋았던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출산 장면이 되게 짧게 지나가고, 근데 뚝딱 저는 끝났어. 뚝딱. 막 이런 생각, 되게 짧았어. 실망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 넷째 아이니까 빨리 낳을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번째니까 아니, 되게 혼자서 잘 처리를 하고, 이렇게 아기도 잘 안 그러니까, 울고 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에블린이 되게 그런 엄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저러지? 싶은데, 그래, 넷째 아이니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진짜 착한 관객이다. 모범적인 관객. 그래서 약간 그런 부모가 갖고 있는 공포.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포가 되게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1편이. 음, 그래서 이제 근데 2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아이들의 얘기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품을 떠나서 어떻게 스스로 뭔가 약간 이게 생각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연출들이 몇 번 있었고, 음, 엄마와 그 친한 아저씨 친구의 아빠였던 에미를 등지고 자기들이 그 괴생명체를 처리하는 장면이라든지 거기서 명백하게 그런 게 딱 보였고, 음. 그리고 그냥 저는 이 원투를 통틀어서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에밀리 블런트의 되게 약간 그런 명확하지 않은 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고 엄마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아버지라는 너무 큰 벽이 있어. 아빠라는. 뭔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별로 그 리건과 엄마의 그 위대도 잘 모르겠고 엄마와 마커스의 위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너무 지나친 죽은 아빠에 대한 그 신성화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아빠 죽는 장면 자세히 얘기 안 한 것 같죠? 얘기해볼까요? 출산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르코스가 폭죽을 터뜨리러 가거든요. 집 밖으로. 음, 그리고 음, 리거는 원래부터 집 밖에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 둘이 조용한 곳에서 숨어 있어서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괴물한테 완전 이제 포위당해서 공격받는 상황이어서 아빠가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공격해라, 애들 살려주고 막 그지.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막 리건하고 아빠 사이에 아까 말했듯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응, 아빠가 리건한테 막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맞아. 이제 괴물한테 당하면서. 근데 나 진짜 쪽팔리는데 거기서 울었어. 어떡해, 울음이 나는데. 그럴 수 있죠. 음. 맞아. 저도 7번 방의 선물 보면서 좀 울었었어요. 짝? 오열이지. 맞아요. 에블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에블린이 약을 가지러, 왜냐면 마르크스가 다쳐가지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약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약 가지러 마을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되게 불안해요. 마르크스가 원래 되게 불안이 많은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겁이 됐는데, 많은. 그래서 거기서 막 지금 가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거고,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는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아이하고에 있어서도 필요한 거를 너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게 단호하면서도 신뢰감 있게 음. 에밀 블런트가 딱 정말 그런 역할에 잘 맞는 장면이라고 저는 딱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신뢰감 있는 부모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음. 이렇게 갔다 오죠. 그런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역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음. 아빠는 너무 강렬한 역할을 하고 떠나버리고.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 편에서는 더 크리처가 많이 나와서 좋았다? 사실 저는 그런 크리처를 보는 걸 좋아해서 아, 진짜요? 그런 괴물 나오는 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게요. 이 편에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돌아다녀서 좋더라고요. 근데 뭐 수정 못한다 이런 설정도 웃기기는 했어요, 좀. 아, 좋아하는 크리처가 있어요? 아니 뭐 뭔가 그런 괴물이 나오는 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음, 하여튼 재밌어. 그 애들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고 거기서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얘를 주서 잡아 죽일 것인가 이런 건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어. 근데 귀신이라는 거는 전략이 없잖아요. 걔네는 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음, 그래서 약간 귀신은 오락의 아니고 너무너무 무서워. 그리고 좀 슬프고 귀신 영화는 항상. 그죠? 음, 그러네요. 이상한 데까지 흘러 들어왔네요. 근데 콰이트 플레이스 3도 나온대요. 2023년에. 무슨 얘기 한대요? 모르겠어요. 뭐 아이들 다 큰 거 같은데. 그치? 뭐. 이렇게 이 설정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죠. 이 근데 설정 약간 자체에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음, 그 괴물이 더 세질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공략법을 다 이제 알아버렸어. 이런 음, 영화 보다 보면은 막 약간 캐릭터가 붕괴된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뭔가 계속해서 더 세져야 되고, 더 센 캐릭터가 나와야 되고, 그럼 또 더 맞아. 센 캐릭터 나오고, 아무튼. 드래곤볼 딜레마 이런 거지. 그런 말이 있어요? 드래곤볼 아니 아니 딜레마라는 말이? 만들어냈어요 방금. 마지막 장면 얘기를 해볼까요? 원의 마지막 장면? 그 원의 마지막 장면도 되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뻔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영화가 되게 짧고 영화 내내 이 괴물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만 나오지 어떻게 얘를 진짜 죽여서 그거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다가 마지막에 알아내고서 끝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은 음, 중반에 알아내서 그거를 결국엔 죽이는 걸 해결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약간 중간에서 갑자기 딱 끊겼다는 느낌? 드디어 음. 알아냈다 이러고 딱 끊겼다는 그게 되게 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 끊김이. 그래서 당연히 저는 2가 나와서 원을 봤기 때문에, 원을 생각하고 만들었나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아니라니.
그래서 되게 난 사실 이런 생각도 해. 원으로만 끝났어도 되게 진짜 좋았을 것 같긴 해. 음, 거기서 정말 딱 끝나고 그 뒤가 더 안 나왔어도. 죄송합니다, 감독님. 감독님은 한국어 못하시는 걸로. 다행이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줬잖아요. 에밀리 블런트가 되게 부드러운 엄마 같은 그런 존재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총을 쏴서 괴물을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이어지는 맥락이 좋았는데 영화에서 그러니까 막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면서도 있을 건 다 그것도 있긴 했어요, 영화가. 그래서 막 뭐지? 그 맨 처음에 마커스랑 아빠랑 어디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괴물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아챈 그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도 결국엔 아내의 곁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괴물을 불러들이는 그냥 그런 씬이 있잖아요. 음, 거기서 이미 약간 뭔가 보면서 되게 뭔가 저 상황이 또 오겠거니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그 늙은 할아버지가 똑같이 마커스와 리건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을 구하는 장면이 있고 그거에서 이어받아서 맨 처음에 아내가 죽어서 소리를 냈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막 계속 그런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에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어지다가 막판에 그 아내가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그게 되게 뭔가 드디어 뭔가 한 번에 팍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쾌감이 진짜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음, 그냥 콱 소리 질러버리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그지? 이렇게 막 숨죽이고 살면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리뷰가 진짜 많더라고. 왜 폭포 옆에 안 사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살면 되지. 소리 계속 내는 거 옆에. 그리고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다던가 큰 음악을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그렇고 시즌 2의 마지막 장면도 저는 되게 좋았는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공포와 맞서게 되는 면서 성장하는 그리고 부모가 그걸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다 보니까 마지막 응, 장면에서 리건과 마르크스가 이제 각각 그 약간 그 소리 때문에 그 응, 리건이 그 소리를 라디오로 송출하면서 괴물들이 막 응, 으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못하고 거의 멈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응, 이제 응, 아이들이 괴물과 딱 직면하는 장면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응, 그 막 한 번에 확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응. 직면한다라는 걸 딱 선명하게 되게 메시지를 줬던 것 잡아주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응, 괴물을 아이들 둘이서 처리를 하는. 너무 분명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응. 그러니까 지금 1편이나 2편이 되게 뻔하게 끝나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근데 그게 너무 상투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 뭔가 그걸 위해서 잘 또 나름 쌓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2를 보면서 조금 더 했던 생각이,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면은 내가 어린아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어린아이잖아. 네가 시끄럽게 식당에 써들고 울고 다녀도 네가 어린아이잖아.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 규율이나 규범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어쨌든간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더 한 단계 나아간다는 게 되게 사회 규범을 내가 되게 그런 야만적인 상태에서 습득하고 나서 결국 이걸 내재화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되게. 음, 그래서 아이들이 그 괴물을 딱 죽일 때 더 이상 나는 진짜 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사회에서 뭔가 약간 그런 거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히려 또 그 주체가 되는 아이가 뭐그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 겁이 많은 아이고 남자아이고 이러니까 또 더 좋았고 그런 것도 음, 있네요. 맞아요.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약간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 음, 그 2에서는 사인 랭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장면이 하나가 딱 있잖아요. 사실 이 가족 외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수어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킬리안 머피, 엠마도 수어를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 가족에게 다이빙 하다라는 수어가 뭔지를 배우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건과 에머지 어떤 이상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이빙 음, 하라는 신호를 사용을 하면서 음, 어, 빠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그냥 저는 뭔가 묘하다라고 느꼈던 게 음, 어, 인물들이 대체로 수어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음, 기억으로는 2에서는 그래도 그냥 구어로 말을 좀 하는 것 같고 1에서는 수어로 좀 더 맞아.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음, 수어에도 다 자막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영어로 된 영화를 자막으로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자막 맞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응, 이거를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은 되게 좀 다르게 감각을 하겠다. 그리고 그지. 만약에 이게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라면은 한국 영화인데 자막을 읽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치. 뭔가 그런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 사실 이 영화에서는 소리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그 소리가 안 들림과 들림으로 느끼는 쾌감이 되게 크잖아요. 응, 즐거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뭔가 그런 이제 자막이 있잖아요. 그, 응. 그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냥 자막을 읽으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그냥 신기했던 응, 맞아. 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촬영한 것 같아요. 그럼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의미인가요, 노랑에게는? 의미? 제가 음, 공포 영화 잘 안 보는데 스릴러 영화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음, 이런 영화라고 하면 너무 범주가 크고 모호하지만 음, 근데 뭔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아,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고 할 때 그 공포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들 그것들에 음, 대해서 그 공포나 불안은 사실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생존 본능으로 음, 동물로서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디서 봐가지고 음, 그래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보면서 뭐 음, 약간 비슷한 영화를 추천받은 영화들도 같이 몇 개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오, 같은 공포 뭔가요? 영화로 분류되더라도 무엇을 그 음,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지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가 되게 다 다르고 음, 재밌구나.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그런 계기가 된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그 공포를 잘 조절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막 절대화하거나 완전히 타자화하거나 음, 물론 괴물을 죽이긴 하지만 그 괴물 음, 자체라기보다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그린다는 점이 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음. 카에게는. 저는 사실 2를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해서 아 이건 어떻게 말하지 했는데 또 역시 너랑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할 거리가 생기고 좋네요.
공포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것 같아요. 또 공포 영화 여러 개 보고 싶어지네. 왜냐면 저는 항상 뒷방에서 공포 영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담당도 음, 아니면서 캐리도 하고 서스페리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 오늘 녹음 어땠나요? 어땠나요? 저는 좋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지만 나름 알차게 말을 한. 쓰리 나온 볼 거예요, 너랑? 어, 저는, 그러고 보니 제가 안 한 얘기가 그 이건 역할의 밀센트 시몬스 배우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좀, 어? 그러니까 뭔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 똘똘하게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원더스트럭도 그래서 봤는데, 음. 원더스트럭에서는 더 소녀 같은, 더 여린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 집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향해서 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막 거기서 그 아이의 엄마가 너는 못 듣는 애니까 막, 어, 뭔가에 치이거나 유괴당하거나 그럴 위험이 높잖아. 너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지. 막 이러면서 또 봤는데, 이 배우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앞으로 어떤 연기들을 할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배우가 3에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볼 것 같아요. 오, 스카는 저도 보일 건가요? 당연하죠. 챙겨봐야죠. 그럼 우리 오늘의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